마틴 루터킹 목사 암살 사건. 네, 정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식 수사 파일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증거가 있었고 또 어떤 결론이 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68년 4월 4일 오후 6시 1분 테네시주 멤피스. 이 간결한 사실들이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적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총에 맞은 거죠. 킹 목사의 암살은 단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암살 직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각 단계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층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조사 초기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핵심적인 물리적 증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법외병리학위원회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킹 목사는 고속소총에서 발사된 딱 한 발의 총알에 의해 사망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총알이 그의 정면에서 날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조사의 출발점이 된 흔들리지 않는 과학적 사실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미 의회가 구성한 특별위원회, 즉 하원 암살특별위원회는 한 명의 핵심 용의자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얼레이입니다. 하원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있는 이 문장 굉장히 단호하죠? 위원회는 제임스 얼레이가 킹 목사를 살해한 총알을 발사했다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소총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레이는 하비 로마이어라는 가명을 써서 이 총을 샀고 멤피스까지 직접 가져왔습니다. 총격 직후에 범죄 현장 근처에서 이 소총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소총과 조준경에서 레이의 지문만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레이의 행적을 하나하나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존 윌라드라는 또 다른 가명으로 로레인 모텔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하숙집 5-B호를 빌렸어요. 총알은 바로 이 하숙집의 화장실 창문에서 발사된 걸로 확인됐고요. 총소리가 울린 직후 목격자들은 한 남자가 바로 그 화장실 쪽에서 도망치는 걸 봤고 근처에는 소총이 든 꾸러미가 버려져 있었죠. 물리적 증거 말고도 레이가 암살 몇 주 전부터 킹 목사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정황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는 킹 목사의 고향인 애틀랜타로 주소를 옮겼고 엘라바마주 셀마에서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킹 목사가 멤피스로 돌아온다는 뉴스를 보고 그 역시 멤피스로 향하는 등 그의 움직임은 킹 목사의 행적과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레이의 변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바로 라울이라는 인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잠재적인 음모론의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줄곧 자기가 라울이라는 의문의 남자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라울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음모론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레이 본인의 진술에 심각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1968년 한 잡지 인터뷰에서는 라울을 금발의 라틴계라고 묘사했는데 같은 해에 나온 책에서는 빨간 머리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 말을 바꿨죠. 이 두 설명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수사관들이 라울 이야기를 파고들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레이는 9개월 동안 라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을 같이 본 목격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그는 살해 무기에 왜 라울의 지문이 없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고요. 라울의 지시에 대한 그의 진술은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원 특별위원회는 아주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레이가 묘사한 라울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 한마디로 레이의 알리바이는 사실상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살이 일어난 지 30년 후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거든요. 새로운 판결 하나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죠. 바로 1999년입니다. 이 해는 이 사건의 조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킹 목사의 가족이 직접 제기한 소송이 시작된 해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로이드 주어스라는 인물과 정부기관을 포함한 다른 이들이
킹 목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고 형결한 겁니다. 이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음모론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 새로운 판결 때문에 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종합 검토에 착수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자,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해하려면 전문 증거, 우리가 흔히 전에 들은 말이라고 하는 이 법률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인데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민사 재판에서 나온 주요 음모론 주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CIA가 배후라는 주장은 들은 얘기를 또 들은 이중 전문 증거에 불과하고 이건 한가한 이발소에서나 할 법한 추측이라고 판단했고요. 군팀이 암살 현장을 촬영했다는 주장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신뢰할 수 없고 돈을 요구했으며 실제 현장 사진과도 내용이 달랐습니다. 킹 목사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주장 역시 역사적 기록이나 믿을 만한 증언들과는 정면으로 배치됐죠. 법무부는 2000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민사재판의 증거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 또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증언도 하지 않은 익명의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상 증거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최종 연방조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신빙성이 없고 라울이라는 인물은 제임스 얼레이가 꾸며낸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이었죠. 이건 결국 최초의 하원 특별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게 되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이나 공식적인 조사가 있었는데도 왜 아직도 음모가 있었다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사 결과와 대중의 믿음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